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너무 늦었지. 내 삶은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혹시 오늘도 비슷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눈을 뜨긴 떴는데 딱히 설레는 일은 없고 오늘도 그냥 어제처럼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요.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이 정해진 길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마치 선택지가 이미 닫혀버린 것처럼요.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이제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스스로에게 선을 그어버리는 느낌,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한참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아주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늦어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그 10년 뒤의 시점이 가장 준비된 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늦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때를 지나왔을 뿐이니까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그때는 버티느라 정신 없었지만 이제는 돌아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때는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책임에 치여서 나를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한 번쯤은 돌아봐도 되는 시기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함께 조용히 그러나 아주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내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10년을 바꾸는 아주 작은 실천들을 찾아내는 시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담 없이 오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끝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증명해 드릴게요. 아, 나도 아직 괜찮구나. 이 한 문장을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어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늦었어요. 이 나이에 뭘 시작해요? 새로운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뭐.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말끝마다 이런 말을 조용히 붙이곤 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힘들죠. 몸도 그렇고 머리도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빨라야 성공한다. 젊을 때 못하면 끝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 감정은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애쓰고 살아서 생긴 감정입니다. 해도 바뀔까? 이 나이에 부딪혔다가 상처만 더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피로감이 겹겹이 쌓인 상태예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행동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가능성보다 실패의 위험에 더 민감해진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망하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다시 일어설 힘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한번 상처나면 회복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망설이고 결국엔 더 자주 늦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늦은 게 아니라 그만큼 소중해진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이 함부로 던질 수 없을 만큼 귀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데나 내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더 이상 아무 관계에나 아무 일에나 나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소중해진 나를 앞으로 어디에 쓰며 살고 싶은가? 오늘 일부에서 우리는 그 질문의 문을 살며시 열어볼 겁니다.
제가 상담한 68세 남성분이 계세요. 은퇴한 지 몇 년 되셨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삶이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뭐 새로운 건 할 수 없다 생각했죠. 새로운 걸 배우기엔 머리가 굳었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체력도 자신이 없고 그냥 남은 시간 조용히 보내다가 가는 거지 뭐.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하실 때 그분의 표정은 포기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미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70세가 되던 해에 정말 우연히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기가 뭐였냐면 아내가 생신 선물로 작은 수채화 물감 세트를 사온 거예요. 여보, 당신 예전에 그림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봐요. 아내의 이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선 하나 긋는 것도 어색했답니다. 점 하나 찍어 놓고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스스로 비웃음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감이 종이 위에서 퍼져나가는 그 느낌이 마음에 작은 숨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하루 30분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는 오직 나만의 시간이더군요. 그리고 2년 후 그분의 그림은 동네 작은 갤러리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많이 팔린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늦게 시작해서 좋은 점도 있더군요. 빨리 잘하려고 욕심을 안 내게 되니까요. 그냥 오늘 한 장 그렸으면 그걸로 성공인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늦어도 좋더군요. 준비가 된 건 오히려 지금이었으니까요. 여러분, 68세에 시작해서 70세에 꽃 피운 꿈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그 시작선보다 분명 더 뒤에 있는 것도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라도, 아니, 이 지점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의 적절한 때를 찾습니다. 언제 집을 사야 하나? 언제 은퇴를 해야 하나? 언제까지는 성공해야 한다더라. 하지만 철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젊을 때는 남들이 만들어준 기준, 남들이 만들어준 잣대,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모양을 그냥 따라가느라 바빠서 정작 나는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묻지 못한다는 뜻이죠.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밝아진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의 눈은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깊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깊이는 나이와 함께 드러난다. 즉,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20대의 시작과 60대의 시작과 70대의 시작은 모양이 다를 뿐이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슷한 1년이라 하더라도 경험이 쌓인 뒤의 1년은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1년은 바쁘게 지나가지만 돌아보면 흐릿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60대, 70대의 1년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 걱정, 감사, 후회, 관계, 건강, 온갖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 시작하는 것들이 훨씬 더 깊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리에서 손바닥을 한번 펼쳐보세요. 혹시 주변에 사람이 있어 부끄럽다면 마음속으로만 살짝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천천히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지금이 내 인생의 새벽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무슨 새벽이야. 해질 시간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장을 내 입으로 한번 말해봤다는 사실이에요. 심리 치료에서도 자기 선언은 뇌 회로를 바꾸는데 실제로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잠들기 전에 1번. 마치 약 먹듯이 이 문장을 조용히 처방해 보세요. 지금이 내 인생의 새벽이다. 언젠가 정말로 내 삶의 어느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그때부터였구나. 그때 내가 저 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졌구나.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미뤘어요. 꿈을 미뤘어요. 결정을 미뤘어요. 그런데 상담실에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실제로 미뤄온 건 일이 아니라 감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누군가를 의식해서, 괜히 시작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래서 선택을 미룹니다. 말을 미룹니다. 변화를 미룹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때그때 내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일을 계속 뒤로 미뤄왔던 겁니다. 기분이 상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면서 눌러놓습니다. 서운한데 나이 차이도 있고 관계도 있는데 하면서 삼킵니다. 억울한데 이제 와서 말해 뭐해 라며 덮어둡니다. 손상된 감정은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다치고 숨고 쌓이고 굳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는 늦었어. 이걸 풀자니 너무 오래됐고 그냥 안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싫어진 상태.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마비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몸으로 치면 오래 써서 아픈 무릎 같은 상태예요. 뚝 부러진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참고 살다 보니 곳곳이 쑤시고 뻐근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지쳐 있는 것이죠. 73세 여성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인생이 허무해요. 자식도 바쁘고 남편도 제 말 잘 안 들어주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많아요. 집안에서 내가 투명 인간 같을 때가 있어요. 표정은 담담해 보였지만 말끝마다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분의 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 밥을 챙기고 남편 출근시키고 자식들 연락 기다리고 하루에 TV만 몇 시간씩 보고 밤이 되면 오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께 무언가 거창한 처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과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 하늘의 색을 적어보세요. 단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의 하늘 흐림, 옅은 파랑, 구름 많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분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선생님. 지금 제 고민은 하늘색이 아니라 제 인생색인데요. 그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큰 걸 바꾸기에는 마음의 힘이 너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몸살이 심할 땐 산에 오르는 운동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약이 되듯
지금은 아주 작은 감각을 되살리는 게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조금은 다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색을 적다 보니 지난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서운함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이상하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도 하늘이 있구나. 나도 오늘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나를 확인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거창한 걸 해야 감정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여행을 떠나야 하나? 인생 강연을 들어야 하나?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하나? 아니에요. 감정은 아주 작은 감각 하나로도 충분히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빛, 바람, 하늘, 커피 향, 발밑의 바닥 감촉. 이런 것들이 나를 현재로 끌어당겨 줍니다. 니시다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움직이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 마음이 완전히 굳기 전에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된다면 그 마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병은 작은 즐거움으로 치유된다. 는 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작은 즐거움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성취나 남들이 박수쳐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혼자만 느끼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쁨이에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모습이 예뻐서 괜히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것. 좋아하는 찻잔에 조금 좋은 차를 우려 마셔보는 것. 오래된 노래를 다시 틀어놓고 가사를 곱씹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나 아직 괜찮네. 라는 감각을 조금씩 되살려줍니다. 감정을 되돌리는 것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기 전에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작게 움직여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10년을 바꾸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지금 휴대폰이 손에 닿는 곳에 있다면 메모장을 하나 열어보세요. 종이가 더 좋다면 메모지 한 장, 노트 한 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나의 감정은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오늘 나의 감정은 모르겠다. 이것도 감정입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잘 모르겠다. 라는 솔직한 상태, 그것 자체가 이미 감정과의 첫 만남이니까요. 이 기록이 30일이 쌓이면 놀랍게도 감정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을 만난 다음 날에 유난히 지쳐 있구나. 나는 비 오는 날이면 기분이 더 가라앉는구나. 나는 가족과 통화한 날엔 조금 더 따뜻해지는구나. 이렇게 내 감정의 리듬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방향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할 일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한 줄 쓰는 것. 오늘 나의 감정은 이다. 이 한 줄이 앞으로 10년의 감정 지도를 조용히 그려나가 줄 것입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온 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쳐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평생 양보하고 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도 줍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써왔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지. 속상해도 참아야지. 나 하나 참으면 편해지니까. 이렇게 마음을 눌러가며 살아온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어느새 반세기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미국 UC 버클리 연구에서 6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 보다 얼마나 편안한 관계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늦은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은 짐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제는 그 짐의 무게를 조금 덜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남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는 관계의 거리를 다시 조정해보는 시간입니다. 62세 여성분이 상담에서 한참 동안 말을 더듬다가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 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20년도 더 지난 말인데 그 말이 제 귀에서 마음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 말 때문에 저는 20년을 멈춰 있었어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이었는지는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은 아마 기억도 못할 그 한마디가 그분에겐 마음의 시간을 멈춰 세운 결정타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온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비웃음 당할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그분이 멈춰있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당신을 묶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 안에 보관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묶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지키기 위해 그 말을 꽉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연습을 드렸죠. 그때 상처받은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남편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때의 나에게 쓰는 편지. 그때 너 참 힘들었겠다. 이 한 줄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며칠 후 그분은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의 저를 제가 처음으로 위로했어요. 늘 남들이 위로해 주길 바랐는데 정작 저는 그 아이 같은 저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더라고요.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처받은 나를 내가 다시 만나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설명하면서 유명한 비유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운 겨울에 서로 몸을 기대고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춥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붙었다가 아파서 다시 떨어지고 그래도 춥기 때문에 다시 조금 가까이 가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둘만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배운다. 나이가 든다는 것, 경험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 적당한 거리를 배울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좋으면 다 줘야지. 가족인데, 친구인데 끝까지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거리가 필요하구나.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 않을 만큼, 하지만 내가 무너지지도 않을 만큼의 거리. 이 적당한 거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과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굳이 사람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나를 잃지 않을 거리만 조용히 조정해 보면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중에 마음이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위해 너무 오랫동안 애썼다. 오늘부터는 나도 나를 챙긴다. 소리내어 말하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이 문장은 상대에게 보내는 화가 아니라 나를 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하나만 줄여보세요.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었다면 이번 한 번은 연락을 기다려보기. 늘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던 사람이었다면 이번만큼은 먼저 사과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기. 늘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솔직히 말해보기. 이 작은 변화 하나로도 관계의 무게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관계 안에서 서 있는 위치는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이동이 앞으로 10년 동안 내 마음의 허리를 곧게 세워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변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살을 빼려면 운동을 제대로 해야지요. 영어를 하려면 학원을 제대로 등록해야지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 아예 큰맘 먹고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대부분 변화를 큰 계획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5분의 반복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5분이라고 하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5분에서 뭐가 달라져요?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뇌는 변화의 크기보다 변화의 반복에 더 민감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고 3일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하루에 5분씩이라도 3개월을 이어가는 쪽이 훨씬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듭니다. 5분의 운동, 5분의 정리, 5분의 산책, 5분의 감사 기록. 변화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리듬에서 나옵니다. 59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은퇴는 아직 안 했지만 일이 예전 같지 않고 집에 돌아오면 늘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이 어질러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짜증이 나고 짜증나니까 더 치우기 싫고 그래서 TV만 멍하니 보다가 잠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분에게 제가 권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루에 5분만 정리해 보세요. 시간을 딱 5분만 정해두세요. 휴대폰 타이머를 맞춰놓고 5분 동안만 한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후 표정이 조금 달라져서 오셨어요. 선생님, 이상하죠? 5분 정리하다 보면 꼭 10분, 15분이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5분만 해볼까?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상이 바뀌니까 마음이 제일 먼저 바뀌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여있던 종이가 줄어들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고 싱크대에 쌓여있던 그릇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금씩 줄어들자 그분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집이 조금씩 정리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내려앉던 기분이 조금씩 가라앉고 대신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작은 것이 큰 걸 바꿉니다. 정말이에요. 변화는 완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5분만 해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확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확실한 행복. 행복은 큰 행사가 아니라 작은 깜빡임에서 온다. 좋은 일자리를 얻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도 물론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을 오래 따뜻하게 해주는 건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모금, 마음에 쏙 드는 문장을 책에서 발견했을 때의 기쁨, 버스 창문 너머 스치는 노을빛,
오랜만에 들은 노래에서 문득 떠오른 추억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질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일본 심리학에서는 작은 행복의 반복이 삶의 의미를 키워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에 작은 행복이 한 번도 없었던 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없는 인생처럼 느끼지만 실은 작은 행복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창한 인생 개혁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3가지를 함께 정해볼 겁니다.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해요. 하루 중 아무 때나 좋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집안의 한 구역을 정해두세요. 식탁 위, 책상 한 켠, 침대 옆 작은 탁자, 현관 신발장 위, 그 한 곳만 딱 5분 동안만 정리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땡 울리면 그만 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두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5분을 썼다 라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노트나 휴대폰에 감사한 일을 5문장만 적어보세요. 큰일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 허리가 많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했다. 마트 계산해 주시던 직원이 친절해서 고마웠다. 아이에게서 문자가 와서 고마웠다. 오늘 반찬 하나라도 맛있게 먹어서 좋았다. 지금 이 불 끄기 전 시간이 조용해서 감사하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이상하게도 감사거리가 눈에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 앞이라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만이라도 밖으로 나가보세요. 집을 한 바퀴 돌아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한번 왕복해도 좋고 골목 끝까지만 걸어갔다 와도 됩니다. 핵심은 내 발로 내 삶의 바깥 공기를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3가지, 5분 정리, 5문장 감사, 5분 산책, 이 3가지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당장 느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 3개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그때 그 작은 습관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의 인생 후반전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해보니까 되더라. 해보니 관계가 조금 달라지고, 해보니 마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지고, 해보니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해보니 인생이 다시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한번 해본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나도 이 정도는 해볼 줄 아는 사람이었지. 이 확신이 다음 10년을 지탱해 줍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삶은 다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지고 관계를 대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이는 그릇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그리고 60대, 70대에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 다시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에서 봐야 이해되고 앞으로 걸어가며 완성된다. 지나온 삶은 때로는 후회 투성이 같고 실수와 상처의 연속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한 지금 우리는 그때를 돌아보며 조금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 시절에 나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지나온 삶은 이해의 재료일 뿐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는 밑그림이었다면 이제부터 그 위에 색을 칠해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습 하나를 함께 해볼게요. 가능하시다면 손을 가슴 위에 얹어보세요. 심장 뛰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천천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인생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 처음엔 이 말이 잘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무슨 소리야, 이미 늦었지 하는 반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이 문장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 입으로 꺼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문장을 현실로 받아들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늦었어 이 말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현실로 만들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반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인생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 오늘은 입술로만, 내일은 마음으로도, 모레는 눈빛으로도 이 말을 믿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중간에 멈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함께 와주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내 삶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준비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10년 늦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10년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떠올리며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줄 거예요. 그때의 나야 고마워.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한 발만 더 내디뎌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의 당신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